14쪽. 네. 거기 14쪽을 보시면 지금 지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 지문이 우리가 18학년도 수능에서 오버슈팅 지문 생각나? 오버슈팅 지문? 복습을 잘 안 하시는구나. 한번 풀고. 뭐 그럴 수 있죠. 괜찮습니다. 그 오버슈팅 지문하고 유사한 지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16쪽의 22번 문제를 볼게요. 16쪽에 22번 문제를 보시면 거기 경제학자 갑의 고려사항을 봅니다. 경제학자 갑의 고려사항을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이에 따라 단기적인 환율 불안이 발생하였다. 거기다가 밑줄 쳐주세요. 그러면 환율 불안이 발생했으니까 환율이 올랐는지 내려갔는지가 처리가 되어야겠지. 내가 왜 이 지문 설명하면서 오버슈팅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오버슈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변동이라는 말이 나와. 변동. 오버슈팅에서 환율 변동이 있는데 그 환율 변동이라는 얘기는 환율이 오르거나 내렸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보기에서 문제에서 변동, 그 다음에 뭐 영향, 불안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 말들이 의미하는 방향성을 처리할 수 있어야겠다. 의미하는 방향성을 처리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는 단기적인 환율이 불안, 이것이 환율이 올랐는지 혹은 내리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입니다. 그럴 때 지금 그 밑에 문단,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세 번째 줄이에요.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끝부분에 환율이 40원 변동할 것이라고 보았으나 거기 40원 변동에 또한 밑줄 쳐주세요. 그 밑에 변동도 처리가 돼야겠지. 이게 오른 것인지 내린 것인지. 다시 경제지문에서 이렇게 인과관계 혹은 영향관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즉각적인 좀 반응이 필요하다. 이게 돼야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본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지금 그거 관련해서 얘는 조금 여유 있게,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군더더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할 설명들은 다 하고 있는 거야. 사실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거든. 이미 환율에 대한 거는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 번 접해본 내용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 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좀 반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럴 때 이 문단을 봅니다. 이 문단을 보시면 기억의 태화 시장 개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문단을 보시면 니은 불태화 시장 개입이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될 거야. 거기에 환율과 관련되는 요소가 들어갈 거고. 됐죠? 지금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몇 분 동안 푸냐면 거기 12분에다가 1분을 더 할게요. 13분간 문제를 풉니다. 현재 1시 14분, 그래서 27분까지. 시작. 네. 이 지문 풀어주시면 돼요. 방금 시작했어.
1분 더 볼게요. 지금 28분이야. 그러니까 14분 본 겁니다. 1분 더해서 15분을 채울게요. 봅시다. 지금 처음에 제가 이 지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군더더기가 없는 지문이다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넘어갈 텐데, 그러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푼 거에서 혹시 수정할 만한 건 없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파악한 내용하고 내가 설명하는 내용상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했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고, 그럴 때 문제는 또한 어떻게 풀 수 있었는지 혹은 풀려야 하는지 그거 생각합니다. 일단 1문단을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줄이에요. 환율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줄입니다. 이제 서로 비례관계, 반비례관계가 나오는 거니까 그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확인해야지. 환율이 상승하면 그거 한번 적어보자. 환율이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계속. 그리고 세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요 환율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러면 질문이야. 야, 수요가 많아지면 환율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지,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환율이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 수요가 높아지면 환율은 높아지는 거고, 공급이 많아지면 환율은 어떻게 되겠어? 오케이. 계속. 세 번째 줄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균형 환율인 거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균형 환율이래. 계속 세 번째 줄 끝이야. 그런데 외환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불안이나 끊어야죠. 특이적 거래 등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대. 심리적 불안이나 투기적 거래를 통해서 불안정한 모습인데, 그럴 때 그 다음 줄이에요. 외환당국은 환율을 안정화할 목적, 거기다 밑줄. 그러면 안정한다는 얘기는 봐봐, 심리적 불안이나 투기적 거래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가면 안정한다는 얘기는 환율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내린다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환율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환율이 결국에는 오르는지 내리는지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안정화 목적이다. 환율이 올랐어? 그럼 환율을 내려야지. 환율이 내려갔어? 그럼 환율을 올려야지. 그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 불안이랑 그 다음에 안정화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문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이야. 이 문단 첫 번째 줄 끝에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태화시장 개입. 태화시장 개입입니다. 그럴 때 세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 끝을 볼게. 국내 화폐를 대가로 외화를 매입하여. 외화를 산다는 얘기지. 외화를 산다는 얘기는 봐봐. 외화를 산다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 중에서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외화를 산다는 얘기는. 그렇지, 수요여야지. 공급은 외화를 푸는 거잖아. 지금 외화를 매입했으니까 지금 수요가 올라가는 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수요가 높아졌으니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환율은 올라가야죠. 지금 거기에서야 외화를 매입했다는 얘기는 이게 수요가 높아졌다, 이 얘기가 돼야 된다고. 계속 봅니다. 그런데 그 줄 끝이야. 그런데 국내 민간 부문이어서 결과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날 수, 당연하지.
내가 외화를 뭐 주고 샀어? 국내 돈으로 산 거잖아. 원화로 산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는 뭐가 풀리는 거야? 돈이 풀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요거 1문단에서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을 깔고 지금 2문단에서는 태화시장 개입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매입을 했으니 환율은 높아지는 거고 국내 통화량은 또한 증가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밑에서 2문단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네요. 통화량이 늘어났대. 통화량이 늘면 이어서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된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에 따라서 그렇지 이자율도 떨어진다는 얘기. 그럴 때 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이야. 2분의 밑에 세 번째 줄. 국내 이자율 하락은 높은 이자율을 따르는 자본들의 국외 유출로 이어져 환율의 추가 상승이 된다. 지금 이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환율의 추가 상승이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지. 이게 태화시장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문단입니다. 불태화시장 개입이래. 불태화시장 개입은 통화량 변동을 거기 첫 번째 잘 읽어야 돼. 통화량 변동을 외환당국이 지금 통화량 어떻게 됐어? 지금 봐봐. 지금 우리가 경제지문에서 불안, 변동, 영향 이런 말들 나오면 이것이 올라가는 것인지 내려가는 것인지 따져야 된단 말이야. 지금 태화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했어? 통화량이 늘어나는 걸 확인했지. 봐봐. 통화량 변동을 늘어난 것을 외환당국이 보유한 국내 자산을 변동시켜 상세에다가 물결 표시. 그러면 외환당국이 보유한 국내 자산은 어떻게 돼야 돼? 상세니까. 상세가 무슨 뜻이야? 서로 까는 게 상세잖아.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났으니 국내 자산은 어떻게 돼야 돼? 상세가 되려면 늘어난 것만큼 줄여야지. 상쇄시켜 하는 방식이래. 그래서 그 다음 봅니다. 봐봐. 두 번째 줄이야. 시장 개입의 과정에서 국내 통화량이 늘면 우리 이 문단에서 확인한 내용이죠. 외환당국은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국내 금융시장 민감 부분에 매각한대.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이게 달러야. 이게 우리나라 돈이야. 지금 처음에 여기 태화시장에서 내가 달러를 샀지. 그래서 지금 국내 통화량이 늘어난 상태야. 이 통화량을 어떻게 하려고?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줄이려고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을 지금 다시 팔고 이 돈을 갖고 온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민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화량은 줄어들게 되는 거고 외환당국이 갖고 있었던 그 자산의 경우는 마찬가지 팔았으니까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니은에서는 어떤 것만 추가가 되느냐? 지금 외환당국이 갖고 있는 자산이 매각되는 거, 이게 하나 추가되는 거네. 맞아? 그러면서 이제 국공채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이야.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래서 추가 그 다음 줄입니다. 그러나 통화량 변동에 발생한 환율의 추가 상승 요인이 사라지는 만큼 지금 그 효과가 제한적으로. 그렇지. 지금 여기에서 통화량이 늘어나서 추가 상승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제 불태화 시장의 경우는
지금 늘어난 통화량을 상쇄, 즉 통화량을 줄어들어서, 그 줄어든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의 양으로 바꿨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추가 상승분이 어떻게 돼야 돼? 없어야죠. 끝났네. 그래서 먼저 지금 태화시장하고 불태화시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얘가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4문단. 포트폴리오 효과가 설명이 되는 거지? 포트폴리오 효과란 지금 이거를 이제 분산해서 투자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민간 부분이 뭐가 늘어났어? 민간 부분이. 봐봐, 다시. 지금 민간 부분. 외환당국이 이게 뭐였어? 국내 자산이었잖아. 국내 자산을 민간 부분에 팔고 돈을, 원화를 갖고 왔던 거지.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는 뭐가 늘어난 거야? 국내 자산이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분산 투자인 거니까 이걸 어떻게 다시 이거와 관련해서 밑에서 4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포트폴리오 효과를 노리는 민간 부문은 외환시장에서 다시 외화를 매입할 유인이 생긴다. 지금 국내 자산이 많아졌으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외환을 다시 사들인다는 얘기인 거지. 다시 사들이니 어떻게 되겠어?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이제 5문단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뭐였기 때문에? 불안전 대체제에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다. 됐어? 그럼 지금 한번 고쳐볼 수 있는 거 고쳐보시고, 그럴 때 지금 22번에서 아까 내가 밑줄 쳤던 부분이 있었죠? 단기적인 환율 불안. 그래서 이 환율 불안이 환율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있는 40원이 변동된다 그랬는데 이 40원이 변동되는 것이 오른 것인지 내린 것인지 이거를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 봅니다. 19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지금 이제 이 19번 문제는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거기에 나오는 선택지들이 직접적인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네. 지금 거기 있는 거 다 한 번씩 바꾼 거지. 있는 문장을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외환당국이 외화를 매각하고, 지금 본문에서 설명한 건 뭐였어? 외화를 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자산을 팔고, 그래서 통화량이 어떻게 됐어? 유지가 됐잖아. 이건 반대인 거잖아. 외화를 매각했대. 그러면 뭐가 생긴 거야? 원화가 생긴 거지. 그 자금을 모두 국공채를 매입했대. 그럼 다시 원화가 시장으로 돌아갔네? 그러니까 통화량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기업과 니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지금 태화시장의 경우는 민간 부분과 한 번 거래하는 거지. 외화를 사는 것. 그런데 불태화시장의 경우는 다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산을 팔았잖아. 그러니까 니은의 경우는 민간 부문과 두 번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20번에 3번. 그 다음 21번. 지금 포트폴리오 효과랑 통화량이랑 관계가 없는 거죠? 포트폴리오랑 통화량이랑 인과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21번에 1번. 이제 22번 문제를 볼 거야. 봐봐. 지금 단기적인 환율의 불안인데 이 불안이 그 앞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화를 처분하려는 심리가 팽배해졌대. 그러면 판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은 환율이 어떻게 되겠어? 파니까. 그렇지, 떨어지지. 지금 이 불안 때문에 떨어졌네. 그래서 지금 외환당국은 어떻게 하는 거야? 떨어진 환율을 그렇지, 올려야 되는 거지. 그게 안정화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 40원 변동은 40원이 올랐다가 되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는 70원이 변동됐대. 70원이 변동됐다는 얘기는 추가 상승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바로 뭐가 일어난 거야? 태화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맞아? 지금 추가 상승분이 있었으니까 태화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밑에서 세 번째 줄이야.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외환당국에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자산은 줄어들었대. 그러면 이거 태화시장이야, 불태화시장이야? 태화시장이야, 불태시장이야? 외환당국의 자산이 줄어들었으니까 불태화시장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30원의 추가 상승분은 불태화시장이니까 30원의 추가 상승분은 뭐가 되어야 해?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봐야죠. 지금 이 보기는 이렇게 처리가 돼야 돼. 그래야지 제대로 처리가 된 거. 봅니다. 1번이에요.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을 하면 외환보유고는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야지. 지금 외화를 사들이는 거잖아. 늘어나야지. 틀렸네. 2번입니다. 이자율의 변동을 막으면서도, 그렇지. 이자율 변동 뭐가 관련됐어? 이자율 변동 뭐가 관련됐어? 이자율 변동은 지금 통화량이 는 것과 관계가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얘는 불태화 시장이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 안 늘어? 안 늘죠. 불태화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자율의 변동을 막은 거 맞지?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의 외화매입을 유도하는 게 바로 뭐인 거야? 포트폴리오 효과죠. 그래서 22번의 답은 2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보기를 판단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럴 때 지금 이 지문에서, 그리고 18학년도 수능 오버슈팅 지문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시사점이 있었던 거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변동, 불안,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게 어떤 변화가 된 것인지 방향성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대. 그러면은 본문에 대한 이거는 이해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해가 안 됐던 거고. (23번의) 답은 1번. 우리 독서지문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요것보다는 조금 쉬운 걸로. 요것보다는 조금 쉬운 거. 맨 앞장을 봅니다. 이쪽. 지문이 길긴 하지만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다시. 얘는 정보를 나눠서 봐봐. 조금 전에 봤던 이 경제 지문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됐어야 아까 전에 22번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지문은 주어진 정보를 나눠주면 됩니다.
주어진 정보를 나눠주고 선택지에 어떤 키워드가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선택지를 제발 서술어를 기준으로 끊어서 봐. 끊어서. 아, 여기까지는 뭐,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끊어서 봐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이 지문은 가와 나로 구분이 됐으니 가 읽고 가에 해당하는 거 풀어주시고, 나 읽고 나에 해당하는 거 풀어주시면 되겠다. 됐죠? 얘는 거기 이제 14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1분 추가해서 15분간 문제를 풀게요. 지금 49분이니까 54분까지, 아니죠, 1시 4분까지 시작.
15분. 1분만 더 볼까요? 다 풀었어? 현중아, 이 글은 어떻게 가를 지금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가를 나눈다면 왜 몰라? 가를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지금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어떤 거랑 어떤 거 설명하고 있어? 지금 처음에 1문단을 보면 다윈에 따르면 해서 다윈과 관련된 뭘 설명했느냐? 마지막 줄입니다. 1문단 마지막 줄. 전통적 진화론을 먼저 설명한 거지. 그리고 이 다윈과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도킨스의 지금 진화론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글은 전통적 진화론하고 도킨스의 진화론을 구분하는 거야. 그럴 때 도킨스의 진화론과 관련되는 것이 이 문단을 보시면 대립유전자, 그 다음에 표현형. 됐죠? 지금 이 문단에 보면 대립유전자의 개념하고 표현형, 요거를 이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3문단에서는 확장된 표현형이지 그에 해당하는 4문단은 사례가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글이야. 나글은 지금 이런 도킨스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예술론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 그래도 얘를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 거야? 기억하고 니은으로 구분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4개의 덩어리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지문보다는 지문의 길이는 길지만 내용은 많지만 보다 수월하게 좀 나눠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 1번입니다. 1번에 2번.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2번. 대립유전자는 둘 다 갖고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번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지. 3번 봅니다. 보기에서 도킨스는 자연선택설의 기본 원리를 받아들이면서도 다윈과 달리 자연선택을 통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신의 유전자를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요소와 관련돼서 선택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 다음에 계속 만이 후대에 계속 살아남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입장이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인공물은 물론 문화나 예술같이 유전자에 결정되지 않은 것이 확장된 표현형인 이것도 어떻게 된 거야? 유전자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것들로만 이제 전달되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3번에 3번. 그 다음에 장식에 관한 기억과 니은의 견해. 기억은 생존에 불리한 거지. 니은은 생존에 간접적이나마 유리한 것. 그래서 4번에 1번. 방금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은의 경우는 간접적인 거잖아. 직접적으로 나의 생존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5번, 3번. 디사나 야케에 의하면 사냥을 위한 도구 제작은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 6번에 2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1번에 뭐라고? 1번에 네. C 있잖아요. 네, C가 부적절이라는 건 나와 달리 가는 진화론을 설명하는 절충이 무슨 뜻이에요? 두 이론을 절충했다면 3의 이론이 나와야죠. 절충이라고 하면 3의 이론이 나와야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전통적 진화론하고 도킨스의 진화론을 비교 대조하고 있었던 거니까 절충이 없습니다. 됐어요? 네. 쭉 넘기면 문학이 나올 거예요.
24쪽 가운데는 딱 24쪽. 24쪽은 4번 문제. 요 한 문제가 괜찮은 문제고 나머지는 그냥 평이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 문제와 관련해서 작품, 그러니까 시라고 하면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 건데 이 정서는 우리가 쉽게 반응이라는 말로 바꿔서 지금 화자가 이 시적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상이 뭐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상이 뭐냐, 이렇게 나눠줄 수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 작품은 고전시가야. 그럼 고전시가 5주제 떠올려 주시고 그거 관련해서 얘가 주제의식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더군다나 중략이 들어있으니 앞장면하고 뒷장면이 또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서 앞장면의 내용은 주로 뭐고 뒷장면의 내용은 주로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거기에 있는 것처럼 8분 동안 문제를 풀게요. 지금 11분이니까 19분까지 시작.
볼까요? 그럼 질문. 다작품에서 지금 앞장면 있잖아. 다작품에서 앞장면이야. 화자의 반응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지금 다작품입니다. 다작품 중략 앞에서 화자는 긍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부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거기 이거 긍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화자가 긍정적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보거나, 아니면 화자는 지금 부정적 반응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지금 다의 중략 앞에서 화자는 긍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 부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 밑줄. 해봐야 돼. 해야지 달라지는 거야. 일단 다에서 앞장면 중략 앞을 보면 어디를 보느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면 지금 명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줄이야. 내 마음 아득하니 라고 되어 있어. 지금 명산을 살펴볼 기색이 없대. 아득해서. 그 다음에 중략 바로 윗줄입니다. 중략 바로 윗줄. 마디마디 처량하니.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중략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부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중략 다음에 벌어지는 거. 중략 다음에서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어? 임.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어? 임금이죠, 임금. 임금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얘기는 임금하고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 그럼 임금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작품 대체적으로 다 뭐였어? 유배문학이었지. 유배가사였죠. 그러니까 이 중략 앞에서의 상황은 유배 가는 중이야. 그러니 좋은 거를 봐도, 신나는 거를 들어도 그렇게 감흥이 없는 거지. 부정적 반응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가작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세 번째 문제. 그러니까, 네 번째 문제네요. 네 번째 문제와 관련되는데, 지금 네 번째 문제, 보기를 먼저 볼게. 네 번째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줄이야. 보기에서. 동화와 투사는 자와 세계의 동일성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이야. 세계와 자아의 간극을 해소하는 방식. 그럼 세계와 자아의 간극을 해소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좋은 거야, 부정적인 거야? 좋은 거지. 지금 여기에서 동화와 투사의 경우는 좋은 것과 관련돼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네요. 아니지. 동화는 지금 좋은 거고, 투사는, 얘도 좋은 거네? 일체감을 드러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럴 때 지금 가작품을 봅니다. 지금 1년이야. 사실 제목 보면 이제 한 절반 이상의 주제의식은 파악할 수 있죠? 제목이 집생각이니까 집에 대한 그리움인 거니까 화자는 집이 아닌 곳에 있겠네? 그러면서 집생각했다는 얘기는 집에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좋아. 그럼 이제 1년이에요. 산에나 올라서서 바다를 보라. 마지막 줄, 1년 마지막 줄. 객선만 동동 떠나간다. 그럼 화자는 지금 떠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 그런데 객선은 바다를 지나가네? 물을 지나가네? 그럼 이때 객선은 화자와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 대비, 대조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나는 갇혀서 혹은 여기에서 머물면서 떠나지 못해. 고향을 못 가. 하지만 객선은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 고향에도 집에도 갈 수가 있겠지. 그런 측면이야. 그런 측면이야. 마지막 연보입니다. 그럼 이제 구름 생각해봐. 구름. 구름은 화자와 동일시되는 것인지 대비되는 것인지. 구름은 화자와 동일시되는 것인지 대비되는 것인지. 시 어떻게 생각해? 대비되는. 왜? 가는 거니까 화자는 못 가는 거야. 아, 맞아. 근데 내가 더 원했던 답은 이거야. 지금 1년에서 객선만 둥둥 떠나간다. 와, 지금 니은에 구름만 첩첩 떠들어간다. 문장 구조가 같죠? 우리 문장 구조가 같으면 의미도 같다.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의 구름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고개를 넘어가야지. 나는 지금 고개를 못 넘어가고 있는 거고 얘는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야지 대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4번입니다. 4번의 답이 2번이야. 다시 2번 선택지 볼게요. 구름이 산 중턱에 걸려있는 모습을 떠돌아간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와 자신을 다른 존재로 치환하여 간극을 해소하는 건 좋은 거라고 아까 얘기를 했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저 구름처럼 갈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간극이 해소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걸 한번 질문해 보자.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이 눈은 긍정적인 대상일까 부정적인 대상일까? 이 눈은 긍정적인 대상일까 부정적인 대상일까? 긍정적. 시우는? 긍정. 현중이는? 긍정. 그러면 왜 긍정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긍정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밑줄 쳐봐. 어떤 표현 때문에 지금 눈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 어떤 표현 때문에 눈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한번 볼까? 이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긴 하는데 일단 어디를 먼저 보냐면 사실 봄에 내리는 눈은 좋은 눈은 아니지. 왜냐면 이제 막 봄에 꽃과 같은 뭐 새싹 이런 것들이 돋아나는데 눈이 오면 이제 언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봄에 내리는 눈은 썩 좋은 눈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면 지금 나 지문입니다. 왼쪽 지문이에요. 나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새로 돋은 정맥을 거기 어루만지며. 지금 어루만지며의 주어가 뭐야? 어루만지며의 주어 눈이 어루만지면 거지. 우리 어루만진다는 거는 긍정적 상황에서 써, 부정적 상황에서 써. 긍정적인 걸로 쓰잖아. 아픔을 보듬어주고 포용해주고 그런 걸 어루만지며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눈이 어루만진다? 그럼 눈에 긍정적 요소가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됐냐면 지금 눈을 맞은 이 겨울 열매들이 올리브빛으로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었대.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접하는 올리브는 다 어떤 색이야? 검정색을 많이 접하잖아. 피자에 토핑되어 있는 거. 그런데 실제 올리브 열매는 초록빛이거든. 그것을 절인 형태가 이제 검정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올리브빛이 된다는 얘기는 초록빛을 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초록빛을 뗀다? 이거 생명력을 보여주는 거거든. 생명력을 자극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제일 아름다운, 사실은 추웠으니까 눈이 오는 거겠죠? 그럼 이제 불을 지피는데 아름다운 불? 왜 눈이야. 겨울 다 갔는데. 그렇게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불을 지핀다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작품에서의 눈은 긍정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내용적인 측면에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1번에다 4번. 4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게 성경 후정이라는 거지. 시상의 초점이 외부 세계에서 내면으로, 요건 이제 성경 후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경 후정은 둘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1번에 4번, 2번에 2번, 3번에 5번, 그 다음에 4번에 2번. 이렇게 보는 걸로 할게요. 지금 이번의 목표는 6월이야, 6월. 6월에 최대한 좋은 성과를 내려면 여러분들이 좀 점수에 목을 매서는 안 돼. 여러분, 재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건 언제냐면 9평이야. 6평은 과정이야. 우리가 중간고사 보잖아. 지금 중간고사 봤지? 또 5월 말 이때쯤 되면 또 기말고사 준비하는 분위기가 될 거라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6평에서 시험을 치러야 돼. 그러니까 N수생이 준비하는 것과 재학생이 준비하는 6평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첫 번째, 여러분들 선택 과목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사실 선택 과목이 가장 쉽잖아. 지금 여기에서 엄매 선택한 친구 있어? 그럼 문법 공부 얼마나 되어 있어? 그거 생각해 보는 거야. 만약에 문법 공부가 되어 있으면 엄매에서 문법 문제를 먼저 푸시고, 만약에 문법 공부가 덜 되어 있어, 그러면 매체 문제만 풀고 문학으로 와야지. 그거 생각을 해야 돼. 선택 과목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것부터 문제를 풀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거는 버릴지야. 그래서 내가 선택적으로 푼 거 안에서 정답률이 최소한 80% 이상은 나와야지. 80% 이상을 나와야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나름의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 선택했는데 지금 정답률이 80%가 안 돼.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번 6학 때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준비를 할지. 그럴 때 고전시가, 지금 고전시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시가는 버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선으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독서지문, 비문학 지문에서는 지금 우리가 작년 수능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지문이 독서론이었단 말이야. 그건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지. 그런데 이번 6평 때는 빠질 수도 있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야. 독서론이 나온다면 독서론부터 풀어주시고, 독서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제재, 지문의 길이는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맞는 제재를 우선적으로 풀어주세요. 반대로 내가 평상시에 기술 지문을 어려워했어. 혹은 경제 지문을 어려워했어. 그러면 읽다가 이거 경제인 것 같아. 그럼 다른 지문 읽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부터 문제를 푼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달라.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난주에는 우리 과제가 없었잖아. 모의고사 기출문제 과제가. 아마 이번 주부터는 기출문제 과제가 될 거야. 그리고 지금 나가는 것도 과제입니다. 이것도 풀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요거 푼 거 검사할 테니까 요거 풀어서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정답과 해설이에요.